잘 그리는 스킬로 따졌을 때 진짜 본받을 만한 화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화가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화가예요. 스킬적인 거, 표현력, 분위기. 윌리엄 부그로. 자, 프랑스가 이미 이제 18세기 이후로 미술의 본고장이 되죠. 세계 미술, 예술의 중심지. 옛날 피렌체에서 로마로 이동했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파리로 넘어가는데 그 계기에는 프랑스화라는 이제 프랑스 국왕부터 그다음에 루이 14세 태양왕, 베르사유 궁전 짓고 그다음에 뭐 살롱 문화가 생기고 또 왕립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루이 14세가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그림들 그 화가들 이제 장려하면서 파리가 미술이 되게 강해진 계기가 됐거든요.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그러면서 19세기에는 미술, 예술의 메카가 파리였죠. 그래서 현대미술이 시작되기 전 거의 이때가 끝물이잖아요. 신고전주의 이때, 그러니까 왕립 아카데미 풍의 그림들, 신고전 스타일의 화가들의 표현력은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릴까. 표현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겠다 싶을 정도의 그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이때라고 봐요. 그 중에서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부그로라는 화가. 물론 앵그르라는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스킬로만 따졌을 때 분위기 이런 거 모든 거 다 따졌을 때 이 화가는 진짜 이게 어떻게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컴퓨터로 그렸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가까운 이런 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화가 주특기는 여성 인체, 그 천사 이런 거 잘 그리고 에콜 데 보자르라는 요 미술 학교가 왕립 아카데미의 전통을 잇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에콜 데 보자르 나온 요 프랑스 화가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들 중에 로마상 탔다는 이력이 있는 화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카데미에 속한 화가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그림 대회를 했을 때 로마상을 받으면 로마 유학 보내주거든요. 로마에도 아카데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점이 있는 거죠. 그 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2등 받고 나중에 1등까지 받았죠. 그래서 그 파리의 그 엘리트 화가 중에 또 그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생각나신 김에 구독,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활동했을 땐 최고의 화가였는데 좀 지나니까 인상파가 확 주목받으면서 인상파로부터, 그리고 인상파를 좋아했던 전위적인 예술계에서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와, 이 그림 정말 틀에 박혔다, 싸구려다, 오히려 외설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따라하면 안 되는 대표적 화가가 아돌프 부그러 같은 신고전주의 화가다, 이런 평가를 한때 받았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현대미술 이제 좀 지나면서 80년도부터 초상화가 굉장히 또 재주목받고, 그러다가 이제 부그로라는 화가가 재평가를 받아요, 이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좀 평가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마네나 모네 포함한 인상파 화가들에 비해서는 평가가 그리 좋진 않죠.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화가들 중심으로 정보가 많거든요. 솔직히 이 화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잘 나가던 인상주의 요 파리의 화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부그로는 화가는 제가 좀 감상 목적으로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 화가의 그 표현력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이야기할 건 없어요. 솔직히 정보도 그렇게 많진 않고. 자, 우리 사랑을 떠올릴 때 많이 그리는 주제가 바로 푸시케와 큐피트이라잖아요. 네, 루브르에 아주 유명한 조각도 있고, 프랑스와 에드와르 피코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 그 부그로가 이 화가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일부러 제가 스승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스승부터가 표현력이 장난 아니죠. 제가 스승 그림 중에 프랑스와 에드와르 피코라는 화가의 작품 중에 진짜 멋진 그림 하나 가져온 샘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향 받았다. 이게 부그로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이 부그로가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부그로 보면 색깔이 조금 저채도이면서 좀 탁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완벽한 부그로가 이제 나오기 전인데 그래도 로마 2등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전에 좀 미술 대회에서 좀 많이도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이분도 갑자기 성공만 한 게 아니라 실패도 많이 겪었던 화가였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 있었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를 말해요. 바티칸의 주인공. 이때 그 기적적으로 이제 천사가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베드로의 도상이
노란 옷을 많이 입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로마 1등상 받은 작품이에요. 양치기들이 발견한 제노비아 라는 작품. 표현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도 완전한 북으로 스타일보다는 약간 좀 너무 저채도인 느낌. 뭔가 이제 북으로는요 맑은 느낌을 잘 뽑아내서 더 매력적인 화가거든요. 그 느낌이 아직 나타나기 전. 고전 이제 문학 중에 또 단테 7곡 중에 버질과 단테, 그래서 지옥에서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장면. 인체 진짜 완벽하죠. 근육도 그렇고. 이 화가가 아카데미에서 인체 회부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연구한 티가 나요. 여기 발목이 너무 굵지 않나 근데? 진짜 섹시하게 그렸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릴까요? 자, 근데 북으로가 로마상을 받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이 후원가를 잘 만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미술계에서 되게 큰 손이었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름 정도 이제 기억하게 됐는데, 폴 디랑 루이엘 초상, 읽지 않고 루이엘이라고 읽더라고요. 아무튼 폴 디랑 루이엘이라는 후원가가 미술상인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인상파의 잠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바르비종파, 밀레 포아마, 코로 같은 바르비종파를 처음으로 지원했던 미술상. 이전에 미술계의 파워가 살롱에 독점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한 살롱 전시. 그러니까 거의 입시 과거시험이에요. 미술 과거시험, 화가들 과거시험에서 거기에서 선택된 화가들만 전시를 해주고, 그 선택된 화가들만 비평받고 좋은 평가 받으면 이렇게 화가로 성장하고 이렇게 뜨고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살롱 이 중앙 정부에만 이 권력이 독점돼 있었는데, 요런 미술상이 등장하면서 이 권력이, 미술시장의 권력이 분산화가 된 거죠. 그 전에는 또 그 쿠르베 사실주의 화가가 살롱전을 처음으로 거부하고 개인전을 열었거든요. 처음으로 개인 전시를 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살롱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전시를 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 혁명가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미술시장이 다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런던, 뉴욕, 베를린, 브뤼셀 등 다른 국가에도 이 화가들을 알렸어요. 그래서 북으로 역시 영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지면서 또 나중에는 뉴욕, 미국에서 엄청난 컬렉터들로부터 인기를 이제 얻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이 미술상을 만나서부터. 그래서 사람이 인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유난히 좀 인터넷이 안 좋아서 채팅창이 좀 느립니다, 오늘. 자, 그리고 76년부터 아카데미 회원이 되는데, 이 아카데미 회원이 된다는 것은 진짜 엘리트 중 엘리트 화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화가가 마네였거든요. 근데 마네는 살롱전에 계속 낙방하고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죠. 자, 그리고 이 넬리 부그로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돌아가세요. 자녀 5 중에 1명이 죽었을 거예요, 이 무렵에. 그리고 재혼을 하시는데 엘리자베스 가드너라는 이분을 초상으로 남겼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중에 그리는 여인의 초상화의 모습이요, 이 부인과 좀 닮은 게 좀 은근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끄러우면 진짜 여인, 남자뿐만 여인 인체를 너무 잘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요때 비슷한 시대에 여성의 인체를 잘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장 레옹 제롬, 그리고 쥘 조세프 르페브르라는 화가, 그리고 알렉산드르 카바네. 저도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전 지상 최고의 세계 최강 비너스 방송을 했는데 편집 하도 이상하게 해서 묻힌 방송이 있어요, 옛날 방송 중에. 그래서 최고의 비너스 1, 2위를 다투었던 작품이 요 작품과 부그로의 비너스,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를 누르고 제가 요 비너스와 부그로의 비너스를 뽑아놨죠. 요 포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요 포즈. 최고의 비너스를 그렸다고 생각한 작품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파리에 처음 여행 갔을 때에, 오르쉐 미술관 갔을 때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림 모르고 갔을 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갔을 때가 제가 좀 약간 근본이 좀 생겼을 때, 두 번째 파리에 갔을 때 이걸 봤는데, 아니 어떤 화가길래 이 비너스 이렇게 잘 그렸지? 놀랐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화사하고 멋있고 표현력도 인체도 완벽하고 너무 이쁘고 색깔도. 그 화가가 바로 부그로였어요. 또 한 명이
알렉산드로 카바넬 이분이었고, 비너스가 같은 방에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혹은 기억에 사라진 분들 나중에 좋은 날 되면 모리시에 가셔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 비너스에 대한 편견, 여신에 대한 편견 깨드린 적이 많잖아요. 수치적인 비례 다 허상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대략의 아름다운 비율은 있는 것 같아요. 대략의 아름다운 비율. 하지만 정확히 8등신이다 7등신이다 황금비례다 1대 1.628 이거는 허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신이면 당연히 8등신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8등신 안됩니다. 완벽한 이 비너스가 요 7등신 겨우 될걸요 이거? 제가 재봤습니다. 그리고 8등신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매체나 밀로의 비너스 포함한 미디어의 세뇌라고 봐요 저는. 8등신 아니라도 자연스러움이 전 더 중요한 미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8등신 아니라도 충분히 비례는 좋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때 미술계에서 요 그림을 되게 좀 안 좋아하거나 약간 조롱기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문어의 피부 같다고 이렇게 조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반질반질한 요 피부 때문에. 천사들인지 아니면 요정인지 구별 안 되는 요런 존재를 보통 푸티라고 많이 부릅니다. 푸티. 아기 천사는 원래 기독교 개념이잖아요. 천사라는 개념. 요정이랑 생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런 아기 천사, 요정처럼 생긴 애들을 다 그냥 푸티라 부른다는 거. 큐피트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큐피트인지 알아보려면 화살 들고 있는 애가 큐피트인 거죠. 큐피트 포함한 이 푸티 다 합해서 한 15명이 된대요. 안 세봤지만 15명이라고 써놨는데 세볼까? 1, 2, 3, 4 어쨌든 반인반수 켄타우로스죠. 켄타우로스.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를 좀 많이 그리는 게, 신화에서 이게 성욕이 있고 색을 밝혔다는 때문에 뭔가 성적인 거 표현할 때 유난히 이 반인반수의 남자를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라는 게 이제 본성은 다 똑같잖아요. 이제 성적인 거를 이렇게 추구하고, 근데 대놓고 그리기에는 쪽팔려, 귀족들을. 나름 요 배운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 신화라는 포장을 이제 뒤집고 쓰고 있으면 고상한 취향이 돼. 뭐 함부로 외설적이라고 말 못해. 외설적이라고 하는 순간 공격받아. 저질. 이게 외설적이야? 비너스를 그러는데? 쪽팔린 줄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주의 비너스라는 이유로 외설적이라고 평가를 안 받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스승이 또 켄타우로스 종족 중에 하나거든요. 케이론이라고. 드물게 되게 지혜로웠던 캐릭터도 있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요런 포즈를 일명 베누스 푸디카라고 하죠. 베누스 푸디카. 조숙한 비너스 자세. 요게 그리스 고전 조각에서 따온 포즈입니다. 이 화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조각 고대부터 이거를 예술가들이 많이 응용했어요. 르네상스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보티첼리 비너스도 요 부끄부끄하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 이걸 응용한 사례예요.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손을 들고 비대칭 자세로 취했을 때 이제 약간 간접적인 요 에로틱 관능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즈가 물론 그리스 고전 조각에서도 전통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또 비슷한 시대에 장 오게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신고전주로 유명한 화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라고 합니다. 앵그르의 비너스 역시 8등신 안 돼요. 앵그르 역시 특유의 연체동물처럼 인체를 둥글게, 이게 어색하다고 약간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오히려 앵그르가 연체동물처럼 그린 이런 특이한 개성 때문에 앵그르를 구별하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오히려 된 것 같아요. 베누스 푸디카, 허세 전문 용어죠. 이런 거 알아두면 어디서 이제 있어 보입니다. 반인반수 또 있죠. 사티로스라고 해서, 아까는 하반신이 약간 말이거든요. 말 비슷한 게 켄타우로스고, 하반신이 염소면 그 사티로스라고 하는데, 반인반수 역시. 근데 이 반인반수가 디오니소스 술의 신의 시종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신화에서 역시 색을 밝혀요. 신화에서 남자의 성기가 되게 발달했었다고 해요. 근데 물론 성기를 대놓고는 안 그리지만 요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에로틱을 그렸구나. 게다가 요 주변에 ним프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남자 혼자 옆에 4명의 이쁜 ним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대놓고 에로틱을 그린 거죠. 하지만 신화 내용이란 이유만으로 외설적이라 공격을 받지 않아요. 고전 그리스가 좋은 게 뭐냐면 까인 방지권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실존한 인간을 그리면 이건 외설이 되고 포르노가 된 겁니다 당시에. 그럼 욕을 엄청 먹어요. 마니처럼. 진짜 웃기죠 이거 보면. 여기도 당시 파리 패션으로 옷을 여기 깔아놓고 그냥 그렸다고 쳐봐요. 그럼 욕먹는 거예요 당시에. 하지만 그래서 신화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이런 것도. 별것도 아닌 차이인데.
바쿠스의 청년. 디오니소스를 또 바쿠스 같은 말이죠. 이게 술의 신인데 재밌죠. 술의 신을 그릴 때 가끔 화가들이 술배를 그린 경우 있어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바쿠스 술배 보세요. 와인 엄청 먹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와인을 발명해준 신이니까. 전에 몰랐는데 이 화가가 의도적으로 인체 그리면서 살짝 화이트를 줍니다. 살짝 뿌옇게. 안개 낀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피부톤을 확 하얗게 하는데 그 주변도 살짝 하얗게 흐리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 연출할까를 딱 보니까 하얀 거 옆에 뿌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몽환적인 안개 낀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요 주변을 살짝 흐리는 그 신기하다고 하는 다빈치의 모나리자 스푸마토 그런 거보다 요런 게 훨씬 신기해요. 신비롭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술축제 한 거예요. 술파티 여는 겁니다. 낮술 먹고 이제 뻗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술의 축제를 그린 거죠. 제가 요 그림 딱 걸어놓으면 술맛 날 것 같아요. 북으로 매력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애매한 거냐면요, 너무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그려서 그러면 또 애매해져요. 그림이란 게 이게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요, 너무 완벽하게 형태 완벽해, 근육표 완벽해, 미모 완벽해, 분위기 너무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당시에는 물론 당시 엄청난 인정을 받았지만 잘 그려서 좀 지나고 인상파 포함한 전적인 예술가 등장했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너무 뻔하다. 이게 오히려 천박하다는 평가받았다니까. 외설적이다. 마네의 올랭피아 나왔을 때 천박하다고 외설적이라고 엄청 공격받다가 좀 지나니까 마네가 인정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외설적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그림 가지고. 화가 그림이 어떻게 평가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또 정통 카톨릭 신자라서 성모 마리아 관련된 주제로도 그립니다. 근데 울트라마린 안 쓰고 분위기 있게 저채도로 바꿔놨다는 게 좀 특징이고, 세례 요한 가죽 럭셔리 아닌가요? 이게 무슨 동물 털이죠 이거? 모피야 모피. 세례자 요한 원래 가난하게 허름한 낙타 가지고 막 입고 다니는데 모피다 보니까 되게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 너무 어여쁘게 그리고 성마리아 진짜 여신이고, 근데 이게 뜨개질한 느낌으로 약간 사실주의적인 서민적인 연출을 해놨죠. 이 화가가 신고전주의 스타일만 그린 게 아니라 사실주의 스타일의 그림도 그렸다는 거. 귀여운 아기 묘사 진짜 잘 그린다 이 화가. 그리고 목욕하는 사람 여인을 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또 예외도 있는 게 뭐냐면 요 정도까지는 또 허용을 하나봐요. 밑에 부위 살짝 가리는 거, 사람을 그리더라도 요것도 포즈 연구를 진짜 많이 한 겁니다. 다리 하나 구부리고 하나 피고, 제가 인물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포즈 다리 구부리는 거 얼굴방 어디로 연출했는지 요거 하나하나가 잘 보이더라고. 사진을 찍으니까 요거는 엄청나게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포즈를 완벽하게 연출을 하고 싶거나 사진 잘 찍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신고전주의나 고전 그리스 조각들 이런 포즈 참고하면 정말 이쁜 포즈 나옵니다. 이런 컨트라 포스터도 그렇고 뒤꿈치 각질 제거? 이런 거 재밌어. 이게 딱 봐도 성모 마리아죠. 이노센트라는 주제인데 순수함을 상징한 거죠. 특이하게 파란 천을 안 그렸어요. 양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하나의 알레고리인데 하얀색이라서 더 신비로운 느낌? 진짜 여신이 아기 천사를 든 듯한 이런 느낌. 그리고 양까지 화이트로 모든 걸 통일하니까 더 깨끗한 느낌이 들죠. 야, 그래서 이노센트인가 보다. 주제에 적합하게 색깔을 구사하는 이런 연출력도 뛰어난 화가야. 와, 천사들이 여왕 이런 작품. 성모자인데 그러니까 아기 그리스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애늙은이로 그리잖아요. 그래도 뭔가 아기라도 카리스마 있게 그리는데 겉늙은이로 표현한 게 아니라 포즈를 통해서 아기지만 진지한 포즈를 짓는 이런 모습으로 연출을 해놨고, 천사들은 요정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얼굴도 보면 컨트롤 C, VVVV 다 한 것 같아. 너무 똑같아 애들이. 쌍둥이 천사들 같아 다. 이 화가의 그림은요 그냥 보는 즐거움 있어요. 눈이 맑아지는 느낌? 너무 이쁘죠. 여신 제일 잘 그린 화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게임 그래픽 디자인 같은 이런 느낌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녁과 새벽을 알레고리와 그 의인화해서 여신으로 표현한 연출입니다. 와, 이 포즈 너무 완벽해요. CG 같죠, CG. 바쿠스인데 약간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 안 되게 해놨죠. 근데 카라바조도 그랬고 옛날부터 바쿠스 신을 묘사할 때 약간 중성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푸시케의 납치
느낌인데 납치 같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 우와 꽃미남한테 잡혀간다 이런 느낌. 이게 아침에 그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듯한 너무 시원한 연출. 유화인데 마치 수채화 스타일의 시원한 느낌이에요. 뒤늦게 재평가를 받았어요. 북으로의 일러스트 사파 카피본이요 엄청 인기가 많았대요. 뒤늦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기 천사를 안고 있는 이런 여인의 연출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로스가 사랑의 화살 찌르려고 하니까 너 그러지마 밀치는 이런 귀여운 연출이죠. 파란색 울트라마린 계열인데요 진짜 시원하게 그런 연출. 아니 어떻게 이 수채화 느낌을 연출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림 수채화 강사였거든요. 수채화 그려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채화로도 이런 색감 내기 힘든데 너무 완벽해. 그 어린 소녀들 정말 귀엽게 그리는 화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 애들이. 왜냐면 애들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뭔가 좀 연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은 캐리커처 같은 느낌, 사파 같은 느낌이죠. 이게 약간 사실주의 스타일 그림인데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하도 많이 받아서 미화도 많이 시켰을 것이다 분명히. 이 포즈 보세요. 이 아이 포즈 연출도 너무 완벽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아이들 이렇게 연출 시켜보세요.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와, 이 파란 천도 포인트 컬러로 잘 연출했고 세상 포근하게 자는 아기 그리스도. 천사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잘 그릴까요? 쿠르베가 제일 경멸했던 그림이죠. 쿠르베. 사실주의 쿠르베가 천사 보지도 않는데 이딴 거 가짜 그림 왜 그리냐고 제일 경멸했던 화가 중에 하나죠. 이런 화가 스타일. 파란 천 일부러 저채도로 분위기 연출하고 포인트로 원컬러 탁 주니까 이런 선명한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진에다 CG 연출한 듯한 느낌. 분위기 완벽하게 그런 느낌이죠. 와 너무 귀엽죠? 사실주의 스타일. 이런 그림 보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인간이 탐욕위해서 환경 파괴 엄청나게 했는데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이 환경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목이 재밌어요. 개구리 사냥이래. 개구리가 등장하지 않은 개구리 사냥이네요 진짜로. 요 뿌연 느낌 이게 진짜 스푸마토지. 스푸마토가 연기란 뜻이거든요. 모나리자 스푸마토보다 더 신비로운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연출하지? 와 이거 뿌연 느낌 그거 같은데요? 온탕에 들어간다며 차가운 냉탕 가기 전에 연기 슉 나온 느낌? 와 너무 완벽하다. 인체도 그렇고 분위기 완벽해요. 자 아무튼 오늘 북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북으로에 대한 그 기억나는 말년 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화가가 최고의 성공을 거둔 화가이긴 한데 말년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그 중에서 그림도 많이 털렸을 거예요. 800여 점을 작품에 했는데요. 남아있는 그림은요. 근데 그 많은 작품들이 어디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대요. 비밀리에 거래가 됐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이고. 물론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좀 잘 그린 편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입시 미술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무리에 들어가니까요 재능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안에서는 재능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아예 하위권? 저는 좀 열심히 해서 노력을 극복한 편이지 잘 그린 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유 잘 그린다, 너무 색감이 너무 좋아, 미술 선생님이 추천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듣고 온 애들끼리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술학원 온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이렇게 재능 있다는 말 막 이렇게 주변 칭찬 들어서 왔다고 하면 저는 그런 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제가 그 학생이 얼마나 잘 그렸는지 볼 때까지는 전혀 안 믿어요. 그런 말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들끼리 모여 놓으면요 진짜 평범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치열하죠. 예, 우리나라 입시는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그림을 흥미를 느끼려는 아이들이 보인다, 크리파스를 빼주세요. 물감을 빼주세요. 고생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고.